중국이나 일본 여행 가서 현지 식당에 가보면 숟가락이 없어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숟가락을 잘 안 씁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모르는 일본의 한 교수가 한국에 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출신의 푸드 칼럼니스트이자 식문화 연구자인 야마모토 유이코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숟가락 하나에 인생이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식사 방식이 처음엔 우습게만 보였는데 지금은 그 숟가락을 보며 매일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인 덕분에 제 모든 삶의 관점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 음식과 식문화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내 식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셨고, 집에서는 항상 일본 음식의 섬세함과 품격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지는 종종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와 일본의 것을 비교하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 것을 베끼는 나라라며 은근히 폄하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고 거칠다며 일본 요리의 섬세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식사 예절에 있어서도 한국인들은 젓가락 대신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며 비웃곤 하셨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 역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반감과 일본 식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식문화학을 전공하며 저는 점점 더 일본 음식의 정교함과 미학에 매료되었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식문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던 시절, 저는 일본 요리의 계절성과 공간 활용, 그리고 색채의 조화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으로 학내상을 받았고, 졸업 후에는 유명 식품 잡지사에서 칼럼니스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푸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도 저는 주로 일본과 유럽의 음식에 관한 글을 써왔어요. 프랑스 요리나 이탈리아 요리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과 찬사를 담은 기사를 썼지만 한국 음식에 관해서는 간혹 자극적이고 단순하다는 식의 편향된 시각으로 언급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태도가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당시에 저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저의 편향된 시각은 주변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편집회의에서 아시아 음식 특집을 기획할 때도 저는 항상 중국이나 태국 음식을 추천했고, 한국 음식은 의도적으로 무시했어요. 몇몇 동료들이 김치나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의 인기를 언급할 때면 저는 그저 유행일 뿐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던 몇 달 전 제가 일하는 출판사에서 아시아 식문화 특집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일본, 중국, 한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식문화를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편집장은 제게 한국 편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죠. 유이코 씨가 제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는 그의 말에 내심 당혹스러웠지만 겉으로는 프로페셔널하게 수락했습니다. 2주간의 한국 출장이 결정되었고 저는 서울에서 한국 음식과 식사, 문화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취재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시점까지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한국 음식점을 방문한 경험은 있었지만 그것도 단 2번뿐이었고 둘 다 그다지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출국하기 전 저는 한국 음식에 관한 기존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매운 음식과 김치, 구이 요리에 관한 내용이었고 저는 이미 머릿속에 단순하고 자극적인 음식 문화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현직 코디네이터인 김민수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한국 내 식문화 전문가로 제 취재를 돕기 위해 출판사에서 섭외한 분이었어요. 민수 씨는 친절하게 저를 숙소로 안내했고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의 한 전통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식당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 상차림을 경험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바로 숟가락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한국에서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굳이 밥을 숟가락으로 먹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비효율적으로만 느껴졌어요. 민수 씨에게 왜 이런 걸 고집하나요? 젓가락이 더 섬세하게 음식을 집을 수 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먹어왔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제 일기장에 첫 인상을 적었습니다. 한국 음식 예상대로 자극적이고 복잡함이 없다. 특히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방식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젓가락의 섬세함을 모르는 듯하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첫날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어요. 서울의 유명 식당들과 전통시장, 현대적인 푸드 트렌드를 보여주는 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더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일본인 선배 마사토 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사토 씨는 제가 존경하는 식문화 비평가로 제 출판사의 자매 회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도 비슷한 프로젝트로 한국에 와 있었고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사토 씨는 저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한국 음식과 식문화를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이런 비위생적인 반찬 문화, 뒤처진 식기구, 이건 미개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반찬을 나눠 먹는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의 말에 동의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 테이블에 계시던 한국인 노부부가 우리를 보며 서로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마도 우리의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그때는 그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마사토 씨는 계속해서 한국 식문화의 단점만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음식은 개인의 취향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한국 음식은 개성이 없어. 모두 비슷한 맛, 비슷한 모양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저를 한 전통 한정식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100년 된 한옥을 개조한 고급 식당이었고 50대의 여성 주방장이 직접 음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각 반찬의 의미와 계절에 따른 재료 선택, 그리고 음식의 배치가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간의 활용에 대한 그녀의 설명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밥상 위에서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요. 색, 맛, 질감이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밥과 국이 있지요. 그녀의 말은 일본 요리의 미학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비로소 한국 음식에도 깊은 철학과 미학이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주방장은 제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일본 요리와 한국 요리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일본 요리는 개인을 위한 것이고 한국 요리는 공동체를 위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함께 나누기 위해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숟가락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안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도 마사토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한국 음식 문화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다음 날 저와 마사토 씨는 함께 강원도에 위치한 전통음식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미리 예약해둔 일정이었고 민수 씨는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 함께 왔어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마사토 씨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견해를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게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잖아. 마사토 씨의 말에 민수 씨는 미소만 지을 뿐 특별히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참 대단한 인내심이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60대 노년의 남자분이었습니다. 이용수 연구소장님이셨어요. 그는 정중하게 우리를 맞이하고 연구소 내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연구소는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져 있었고 넓은 주방과 저장고 그리고 연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 연구소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 전통 음식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강조하신 것은 발효 문화의 중요성이었어요. 한국 음식의 핵심은 발효입니다. 김치,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우리 음식의 기초를 이루죠. 이런 발효 과정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양을 극대화하고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마사토 씨는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마침내 그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리 방식은 원시적이에요. 일본이라면 자동화부터 했겠죠. 왜 아직도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연구소장님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소장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그럼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리 실습실로 안내하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가마솥밥을 직접 지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장님은 먼저 나무 장작불로 가마솥을 데우고 그 안에 쌀을 넣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솥의 두께와 열의 세기, 쌀의 양과 물의 비율, 이 모든 것이 밥의 맛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마사토 씨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저는 점점 호기심이 생겼어요. 특히 솥의 열 전달 방식과 쌀알의 변화 과정이 매우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원시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국물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되었어요. 이 소장님은 한국 음식에서 국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도 이런 국물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젓가락보다 숟가락이 더 효율적이고 이것이 한국의 식사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반찬의 과학적 배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한 상에 오르는 반찬들은 단순히 맛의 조합뿐만 아니라 영양 균형을 위해서도 세심하게 선택됩니다. 색의 조화, 맛의 균형, 영양소의 다양성, 이 모든 것이 한국 식단의 원리입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제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고 투박하게만 느껴졌던 한국 음식이 사실은 깊은 철학과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습 시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직접 지은 밥과 준비된 반찬들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마사토 씨가 실수를 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실수로 귀중한 도자기 그릇을 떨어뜨렸고 그릇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상황이 당황스러웠던 마사토 씨는 곧바로 이것은 민수 씨가 저를 밀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민수 씨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이 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직원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지시하셨습니다. 몇 분 후 그 직원이 태블릿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것은 연구소 내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히 마사토 씨가 혼자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 씨는 그 순간 마사토 씨와 꽤 떨어진 위치에 있었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 순간 마사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민수 씨가 그를 뒤따라갔습니다. 저는 이 소장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이 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야마모토 씨,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고 역사이며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른 문화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사토 씨는 출판사의 요청으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의 거짓말과 무례한 행동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단지 우월한 일본이라는 생각만으로 타문화를 함부로 재단해온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소장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른 문화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사토 씨의 퇴장 이후 제 취재 일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민수 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 음식을 탐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사토 씨의 부정적인 코멘트가 없어진 덕분인지 아니면 제 마음이 조금 열렸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저는 진심으로 한국의 식문화와 시스템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는 제가 기존에 접했던 고급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과 시장,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같은 요리를 만들어 온 그들의 손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칼국수 가게에서 만난 70이 넘은 할머니는 음식은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일본의 장인 정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또 하나 새롭게 발견한 것은 한국의 식기 문화였어요. 금속 숟가락과 젓가락의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금속 식기를 사용해왔고 이는 위생과 실용성 측면에서 매우 발전된 문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민수 씨는 제게 숟가락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숟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금 숟가락들은 당시 숟가락이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물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숟가락이 주요 식기로 자리 잡았고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니 제가 처음에 가졌던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물 문화가 발달한 환경에서는 숟가락이 젓가락보다 훨씬 효율적인 도구였던 것이죠. 여행의 중반에 접어들며 저는 전주로 향했습니다. 전주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도시 중 하나라고 했어요.
전주에서 저는 비빔밥으로 유명한 100년 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주인장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부엌에서 음식을 직접 감독하고 계셨어요. 비빔밥을 먹기 전 할머니는 제게 손수 숟가락을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은숟가락이었고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수 씨가 해석해 주길, 그것은 마음을 담아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건 마음을 같이 먹는 거란다. 한국 사람들은 밥그릇을 들고 먹지 않아. 그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지.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단순한 불편함이나 비효율성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과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밥을 숟가락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음식의 맛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전주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옥마을에 있는 전통 찻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차 전문가는 제게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차 문화는 일본의 다도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우리는 형식보다 내면의 평화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문화적 요소들도 그 근본에는 각기 다른 철학과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월하다 또는 열등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도 말이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약간의 편견으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특히 숟가락이라는 작은 도구가 제게 가르쳐준 교훈은 너무나 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마지막 취재 일정으로 현대적인 한식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곳으로 젊은 한국인 셰프가 운영하는 인기 있는 식당이었어요. 셰프는 프랑스에서 요리를 공부하고 일본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음식은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뿌리는 매우 중요해요. 저는 한국 음식의 정신을 지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철학은 제가 지향하는 음식 문화 연구와도 일맥상통했고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처음 썼던 내용과 지금 쓰는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을 단순히 자극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복잡한 맛의 레이어와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숟가락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효율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관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깊은 문화적 의미와 실용적 가치를 가진 중요한 요소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지 숟가락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제 시각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한국 취재의 마지막 날, 저는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의 식문화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이 초대되었고 각국의 취재팀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중국팀과 태국팀의 발표가 끝난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발표 내용은 한국 음식의 현대화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한국 음식이 더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었어요. 그것은 암묵적으로 한국 음식은 아직 충분히 세련되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무대에 올라선 순간 저는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접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제가 이 2주간 경험하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야마모토 유이코입니다. 먼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식사 방식,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관습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숟가락은 단지 식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을 담는 상징이었습니다. 밥그릇을 들지 않고 숟가락으로 먹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함께 나누는 문화의 반영이었어요. 이어서 저는 전통음식 연구소에서의 경험, 전주에서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현대 한식 셰프와의 대화를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이었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를 비교할 때 우월함이나 열등함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의 숟가락 문화는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따뜻한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몇몇 분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노년의 한국인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야마모토 씨는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식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해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노년의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일본에서 온 당신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이해해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마지막 짐을 꾸리며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스러웠던 출장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어요. 짐을 정리하다 보니 전주의 할머니가 주셨던 그 은숟가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나기 전 그것을 선물로 주셨고 저는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어요. 숟가락을 손에 쥐고 있으니 할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건 마음을 같이 먹는 거란다.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 씨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숟가락과 젓가락 세트였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식기예요. 유이코 씨가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선물해요. 민수 씨의 친절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를 바탕으로 쓸 칼럼의 개요를 구상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음식의 맛과 조리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와 철학,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인식의 변화를 솔직하게 담고 싶었어요. 특히 숟가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숟가락의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단순한 식기 하나가 어떻게 한 문화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저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고향이었지만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제가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첫 번째로 한 일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자 저는 조심스럽게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어머니,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예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다음에 함께 가보고 싶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바로 칼럼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의 인기 푸드 매거진 맛과 문화의 숟가락의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기로 했어요. 편집장은 제 기사 개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유이코 씨, 이건 우리가 처음 기획했던 것과는 꽤 다른 방향인데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현지 취재를 통해 제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독자들에게 좀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내용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편집장은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고 오히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 주기로 했어요. 칼럼의 도입부는 제가 처음 한국 식당에서 숟가락을 보고 느꼈던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제 편견과 무지를 인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담았어요. 이어서 한국의 숟가락 문화의 역사와 철학적 배경, 그리고 그것이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태도의 중요성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다른 문화를 판단할 때 자신의 문화적 렌즈를 통해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파란색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인다고 세상이 전부 파랗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그 안경을 벗고 다른 색의 세상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는 전주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건 마음을 같이 먹는 거란다. 그리고 제 결론을 덧붙였어요. 이제 저는 매일 밥을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단지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숟가락 하나에 담긴 마음, 배려, 역사, 공동체의 가치가 제 삶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제게 인생의 새로운 맛을 알려준 나라입니다. 칼럼이 출간된 후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독자들의 편지와 이메일이 끊임없이 도착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어요.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일본 문화를 폄하하고 한국 문화를 과대평가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저는 어느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각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칼럼의 성공으로 저는 여러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청취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야마모토 씨는 지금도 계속 숟가락으로 밥을 드시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도 매일 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게 매일의 작은 의식이 되었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그 인터뷰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한 문화센터에서 한국 음식의 이해라는 강좌를 개설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강좌에서는 김치 담그기, 비빔밥 만들기 같은 실습도 함께 진행했는데 특히 참가자들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는 집에서 한국 음식 모임을 주최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동료들을 초대해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고 먹으며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참여했던 사람들도 점차 한국 음식과 문화에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어요. 민수 씨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제 칼럼이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소개되었다며 기뻐했고 언젠가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꼭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그를 제 한국 음식 모임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판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맛보는 세계라는 제목의 새 책을 써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식문화를 숟가락이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고 그것이 제 경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책을 쓰기 위한 리서치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있게 한국의 식문화를 탐구하고 싶었고 특히 지방의 다양한 음식 문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민수 씨는 기꺼이 다시 제 가이드를 자청했고 우리는 부산, 전주, 안동 등 한국의 여러 도시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시골 마을의 한 작은 식당에서 주인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는 일본에서 우리 문화를 알려주는 사람이구나라며 반겨주신 일은 잊을 수 없습니다. 부산의 한 시장에서는 젊은 상인들이 저에게 다가와 당신의 글을 읽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쓴 글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과 동시에 기쁨을 느꼈어요. 책이 출간된 후 저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연과 사인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고 특히 당신의 글 덕분에 한국 또는 일본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강연회 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야마모토 씨의 책을 읽고 저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한국에서 가져온 그 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전주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건 마음을 같이 먹는 거란다. 이제 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제 소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갈등과 오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작은 숟가락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맛보는 세계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 제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성이었으니까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가끔은 그 진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하려고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일본 NHK 방송의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한일 관계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숟가락 하나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로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교류가 시작됩니다. 방송 후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큰 공감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적 갈등보다는 미래의 화합과 교류에 더 관심이 있었고, 저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출연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요리 전문가인 이연숙 교수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었어요. 교수님은 제 책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야마모토 씨의 책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겸손함과 열린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작은 경험과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책의 성공 이후 저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학술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느껴 주저했지만 결국 도쿄의 한 대학에서 아시아식 문화의 이해라는 특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이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식문화를 탐구했어요. 강의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수업은 숟가락의 문화 인류학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각 나라의 식사 도구가 어떻게 그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다루었어요. 학생들은 실제로 다양한 나라의 숟가락을 사용해보며 그 경험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체감했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 후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전에는 다른 나라의 식사 방식이 단지 다르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취재나 연구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로서 한국을 찾게 되었어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게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이해를 가져다 주었어요. 일상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고, 그것은 제 글과 강연에 더 큰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문화는 제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정서적 유대와 친밀함이 이제는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숟가락의 감정학이라는 새 책에 담아냈고, 이 책 역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그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제 시야를 더욱 넓혀 주었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특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식으로 배우는 문화라는 워크숍을 기획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전통 음식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워크숍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참가한 학생들은 놀라운 개방성과 호기심을 보여주었어요. 한 일본 학생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고, 한국 학생들도 비슷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음식은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자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 말이죠. 프로그램이 끝난 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씨, 당신은 숟가락 하나로 두 나라 사이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변화는 하나의 작은 숟가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식사 도구가 이제는 제 인생의 상징이자 철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남산의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는데 한국식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손에는 그 의미 깊은 숟가락이 들려 있었어요. 이제 제 삶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숟가락이라는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활동을 통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개방성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알려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제 부모님에게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 활동에 회의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제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최근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함께 서울의 여러 식당을 다니며 한국 음식을 맛보았는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금방 숟가락 사용에 익숙해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이코, 내가 말한 것처럼 정말 맛있구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아버지도 변화하셨습니다. 은퇴 후 그는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하셨고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하셨어요. 이웃 나라인데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다니 부끄럽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족의 변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한 사람에서 시작해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제 활동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숟가락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학교들을 연결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음식 문화를 배우고 함께 요리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후쿠오카와 부산의 중학교를 연결한 프로젝트였어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도시의 학생들이 화상통화로 만나 서로의 학교 급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같은 메뉴를 만들어 먹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한 일본 학생이 프로그램 후기에 쓴 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밥을 숟가락으로 먹는 모습이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 정말 편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도 집에서 가끔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한 아이의 인식 변화가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지역 사회로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올해 초 저는 도쿄와 서울의 대학에서 정식 교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두 학교를 오가며 가르치기로 결정했어요. 한 학기는 도쿄에서 또 한 학기는 서울에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음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도 많은 배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의 신선한 시각과 질문은 제가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 학기 마지막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 숟가락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왔지만 한 한국 유학생의 답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숟가락은 저에게 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한 다리이기도 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시작한 작은 여정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큰 움직임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최근에는 유네스코에서 식문화를 통한 평화 증진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식문화 교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을 발표했어요. 음식은 정치나 역사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이미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활동 속에서도 저는 매일 아침 그 특별한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의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단순한 습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제 삶의 전환점을 상기시키고 매일 새롭게 문화적 개방성과 겸손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의식입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첫날을 떠올립니다. 한국 식당에서 숟가락을 보고 비웃었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때 저는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요. 하지만 그 작은 숟가락 하나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존중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세계를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요. 제게 있어 그 시작은 숟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저는 그 숟가락으로 음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해와 존중, 그리고 화합의 가치를 함께 맛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한번 남산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 도시, 이 나라는 제게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테이블 위에 숟가락을 정리하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 작은 도구가 제게 가르쳐준 큰 교훈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입맛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됩니다. 한국은 그렇게 제게 인생의 새로운 맛을 알려준 나라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밥을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단지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숟가락 하나에 담긴 마음, 배려, 역사, 공동체의 가치가 제 삶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